어느 날 밤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용하다는 무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당 앞에는 묘하게도 돈 많은 남자들만 줄을 섰습니다. 무당은 그들의 사업을 키워줬습니다. 돈도 벌게 해줬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런데 왜 무당은 그들에게 기부를 강요했을까요? 왜 하필 그 병원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 복지관이었을까요? 무당이 엮어준 두 남자는 어느 날 밤 같은 도로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무당은 지금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체 그 안에 깃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19년 11월의 경기도 어느 읍내였습니다. 작은 빌라 2층 세 번째 방. 20살이 사흘 남은 딸은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저녁에는 병원에 들러 어머니 병실 창문을 닫고 돌아왔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는 재활병동에서 2달째 누워 계셨고 집안 살림은 딸이 혼자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통장 하나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야간 알바비를 한 푼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720만 원, 어머니가 퇴원하면 함께 이사갈 전세 보증금으로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계부가 집에 들어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고 복도까지 술 냄새가 흘렀습니다. 계부는 딸이 16살 때 어머니와 재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상한 척 선물도 사다 주고 병원비도 대줬지만 어머니 입원이 길어지면서 슬그머니 손을 뗐고 결국 병원비며 집세며 생활비까지 모두 딸이 떠안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렸고 딸에게 손을 댔습니다. 딸은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놀랄까봐 몸이 나으면 함께 도망치자고 혼자 다짐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날 밤 계부는 딸의 방서랍을 뒤지다 통장을 발견하고는 잔액을 확인하며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퇴원 후 쓸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부의 목소리가 올라갔고 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계부의 손이 딸의 멱살을 잡더니 그 손이 천천히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협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이 발버둥치며 발꿈치로 마룻바닥을 긁고 손톱으로 계부의 팔뚝을 핥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계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서서 숨을 고르다가 땀을 닦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계부는 침착하게 딸을 욕실로 끌고 가 욕조에 물을 틀고 딸을 그 안에 눕히고는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었을 때 계부가 욕실 문을 열며 소리를 질렀고 구급차와 경찰이 차례로 왔습니다. 익사였습니다. 외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고사로 처리됐고 계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전화를 받고 오열했습니다. 수술도 끝나지 않은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 장례식장을 찾았고 딸의 영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불쌍한 아이라고 했고 계부는 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20살이 사흘 남은 딸의 얼굴이 영정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퇴원 후 계부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작은 고시원으로 나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계부는 미련 없이 도장을 찍었고 이혼 정리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의 보험금과 전세 보증금까지 자신 앞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건강도 재산도 딸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딸이 모아둔 통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어머니는 그 돈이 어디 갔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계부는 건설 관련 하청 사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딸의 통장과 어머니의 보험금, 전세 보증금을 끌어모은 돈으로 사무실을 차렸고 지역 공공기관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중소기업 대표였고 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2021년 봄, 충북 제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41살의 보살은 이혼 후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냈고 밥을 짓다가 허공을 향해 통곡했으며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 무언가를 종이에 그려댔습니다. 글씨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부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보살은 오래된 무당을 찾아갔고 노무당은 보살의 손을 잡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노무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한 신이 들어와 있어요. 젊은 여자인데 억울하게 간 혼이에요. 갈 곳을 못 찾고 당신한테 붙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쓰러질 거예요. 보살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부터 사흘간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보살은 눈을 감을 때마다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욕조 안에 누운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억울하고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운이었습니다. 사흘째 새벽 보살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열이 내렸고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보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실 같은 것이. 보살은 처음엔 그 능력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이웃 하나가 알게 됐고 소문이 났습니다. 청주에 사는 50대 남자가 찾아왔는데 3년째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잠시 눈을 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 남포동 쪽이에요. 항구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데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면목이 없어서 못 오고 있어요. 그 남자가 부산으로 내려갔더니 정확히 그 자리에 아들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살은 작은 신당을 차리고 예약제로 운영했지만 대기가 석 달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 사업이 풀린 사람,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보살을 하늘보살이라 불렀습니다. 보살 자신은 그 이름이 불편했습니다. 신이 들어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 차가운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집착이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아직 해결 못한 것이 있다는 걸 보살은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2년 3월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신당 앞에 섰고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인 계부였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긴장해 있던 중 부하 직원이 하늘보살 이야기를 전했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계부가 신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보살의 몸이 굳었습니다. 신이 일어섰습니다. 차갑고 격렬하게. 보살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고 계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계부가 사업 운세를 묻자 보살의 눈이 잠시 풀렸습니다. 신이 보는 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살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입찰은 됩니다. 경쟁사 쪽에 내부 문제가 생겨서 자동으로 기울어져요. 서류만 깔끔하게 내면 돼요. 다만 이번 돈은 혼자 다 쥐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돌려야 복이 이어져요. 계부는 반신반의한 채 봉투를 놓고 돌아갔고 그 입찰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계부는 그 후 매달 신당을 찾았습니다.
어떤 땅을 사야 하는지, 어떤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언제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지 점괘는 번번이 맞아떨어졌고 1년 만에 사업이 2배로 불었습니다. 계부가 올 때마다 봉투는 두툼해졌고 보살을 향한 믿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매번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수익의 15%는 반드시 기부해야 합니다. 신이 보고 있어요. 덕이 쌓여야 다음 복이 와요. 처음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기부를 할 때마다 더 큰 돈이 들어오자 계부는 결국 순종하게 됐습니다. 보살의 지시로 계부가 처음 한 기부는 지역 아동복지센터 후원이었고 그 다음은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지역 청소년 장학금이었습니다. 계부의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부에 기부 금액을 따로 적었는데 세금 공제를 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돈이 닿았습니다. 지역신문에 기부천사 기업인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그 이미지 덕에 공공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마음 없이 한 선행이 계부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살이 계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지역 재활병원 쪽으로 후원을 하나 해요. 큰 돈 아니어도 됩니다. 의료기기 쪽으로 조금 보태면 돼요. 계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500만 원짜리 재활치료 장비를 충북의 작은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계부는 몰랐습니다. 그 병원이 딸을 잃은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다니던 바로 그 병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그 기계로 치료를 받았고 자신을 살린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딸의 영혼은 그것을 알면서도 분노 대신 다음 수를 조용히 놓았습니다. 계부가 돌아간 뒤 보살은 혼자 신당에 남아 꺼져가는 향 연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왜 자꾸 기부를 시키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 돈 잘 버는 것도 열심히 알려줬으면 됐지. 기부까지 하나하나 챙겨줘야 하냐고 했습니다. 신이 뭔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신은 그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잠시 기다리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인자 돈 버는 거 도와주고 깡패 사업 잘 되라고 젊게 봐주고 거기다 기부 스케줄까지 잡아주는 게 제 팔자인 줄은 몰랐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보살은 그 침묵이 긍정인지 묵살인지 알 수 없어서 그냥 향꽂이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신당에 처음 보는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40살, 덩치가 산만한 남자였습니다. 충청 일대에서 이름 날리던 조직 출신으로 전과 산범의 폭행과 공갈, 상해 기록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손을 씻고 물류 하청업체를 차렸지만 화물 중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투자자를 찾지 못해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하가 하늘보살 이야기를 전했고 사내는 코웃음 치다가 결국 찾아왔습니다. 신당 문을 열고 들어선 사내는 향 연기와 고요한 분위기에 잠시 압도됐습니다. 보살은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가 사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손에 피를 묻힌 적 있는 분이네요. 다 알면서도 물어보러 온 거지요. 사내의 손이 멈췄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들어봐야 알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보살이 눈을 떴습니다. 사업은 됩니다. 그런데 혼자선 못 가요. 자금이 필요한데 곧 큰 사람을 연결해 드릴게요. 그 인연 잡으면 3년 안에 사업이 3배가 됩니다. 사내는 반쯤 믿고 돌아갔지만 그 달 안에 막혀있던 계약 2건이 연달아 풀렸습니다. 보살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기부를 시키려는 건지. 사내가 3번째로 신당을 찾았을 때 보살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오세요. 당신한테 연결해줄 사람이 있어요. 목요일 오후 2시는 계부가 다음 상담 예약을 잡아둔 날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이 지나 어느덧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두 남자는 신당 대기실에서 처음 마주쳤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보살이 두 사람을 함께 앉히고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한 분은 자본이 있고 한 분은 실행력이 있어요. 둘이 합치면 큰 일을 낼 수 있는데 신이 연결하라고 합니다. 욕심 많은 살인자와 주먹 출신 사내의 만남이었습니다. 계부는 처음에 사내의 정과 이력이 마음에 걸렸지만 보살의 말은 늘 맞았고 사내의 사업 아이디어는 수익성이 뚜렷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작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부가 자본을 대고 사내가 플랫폼 운영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컸습니다. 화물 중개 플랫폼은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주 3,000명을 넘었고 월 매출이 수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내의 현장 인맥이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됐고 계부의 건설 거래처가 초기 고객망이 됐습니다. 보살은 사업이 커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을 번갈아 신당으로 불러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분기 수익에서 지역 소방서 쪽으로 후원을 해야 한다고 했고 안 하면 물류 창고 쪽에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명의로 충북 소방서에 화재 진압 장비를 후원했습니다. 그해 겨울 인근 경쟁사 창고에 불이 났지만 사내의 창고는 멀쩡했고 이 일이 두 사람의 믿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보살은 또 다른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업이 크려면 사람을 키워야 한다며 기술을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충북의 청소년 자립지원센터에 후원금을 냈고 운전면허 교육비와 지게차 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전직 조직 출신 기업인이 청소년 자립을 돕는다는 기사가 실렸고 사내의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부와 사내가 낸 기부금 중 일부는 지역 의료 지원 단체를 거쳐 어머니가 다니는 복지관으로 흘러들어갔고 어머니는 그 덕에 무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복지관 상담사에게 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욕조에서 혼자 숨을 거뒀는데 꿈에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살리는 데 쓰이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딸의 영혼이 흘려보낸 경로 위에 어머니가 서 있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업이 월 3억을 넘어서면서 계부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지분의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까워졌습니다. 계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사내 몰래 지분을 희석시킬 방안을 검토했고 법인 구조를 개편하는 형식이었지만 신규 투자자로 들어오는 명의는 계부 처남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자신의 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가까운 사람의 등을 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살인자의 욕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끼고 법인 통장 내역을 살펴보다 이상한 출금을 발견했습니다. 계부 명의로만 처리된 용역비와 컨설팅비가 끼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부하에게 조용히 계부를 뒷조사하게 했고 며칠 뒤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계부의 과거, 전처와의 이혼, 그리고 2019년 사고사로 처리된 20살 여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흐지부지된 수사, 사라진 재산, 쫓겨난 전처. 사내는 한동안 그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내가 혼자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사업 파트너를 믿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보살이 눈을 감았습니다. 신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정확하게. 보살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가족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억울하게 간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한테도 같은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보살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두세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먼저 실수해요. 당신은 증거를 쥐고 기다리면 됩니다. 사내는 알아들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좌를 분리하고 중요한 서류를 복사해 두었으며
계부가 법인 구조를 바꾸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내부에 사람을 심었습니다. 동시에 계부의 과거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19년 익사 사망 사건, 외상 불명확 판정, 그 직후 계부가 전처의 보험금과 전세보증금, 딸의 통장까지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한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사내는 파일을 모아뒀습니다. 경찰에 바로 넘기는 대신 때를 기다렸습니다.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계부가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와 짜고 법인 구조 개편을 단행했고 사내의 지분은 절반에서 15%로 희석됐습니다. 등기가 모두 완료된 뒤에야 사내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사내는 계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경비가 막았습니다. 사내는 준비해둔 증거 파일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들고 경찰서 가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계부는 그 문자를 받고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부는 해외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자산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뒤 그날 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제보를 받고 뒤쫓았습니다. 국도, 밤, 빗길이었습니다. 계부의 차가 속도를 올렸고 사내의 차가 따라붙었습니다. 톨게이트 직전에서 계부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고 사내가 충돌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두 차가 거의 동시에 멈췄습니다. 계부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사내는 중태로 이송됐다가 사흘 뒤 숨을 거뒀습니다. 욕심 많은 살인자와 주먹 출신 사내, 둘 다 같은 밤, 같은 도로 위에서 끝났습니다. 사망 후 두 사람의 재산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계부에겐 직계 가족이 없었고 해외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국내 법인 계좌와 부동산은 동결됐습니다. 사내의 유족인 홀어머니가 아들의 지분 회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가 사내의 유품을 정리하다 생전에 수집해둔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 2019년 달에 사망 관련 물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부의 통장 내역, 사고 당일 인근 CCTV 영상 일부, 목격자 진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내용을 경찰에 넘겼고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계부는 이미 죽었지만 사건은 공식적으로 타살로 재분류됐습니다. 딸의 유족으로 어머니가 피해자 신분으로 확인됐고 계부의 국내 재산 중 일부가 피해 배상 명목으로 어머니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5년 전 사고사로 처리됐던 딸이 사실은 살해됐다는 것, 그 사람이 자신과 살았던 남자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영정 앞에 앉아 있다가 지인의 권유로 제천 하늘보살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당 문을 열었습니다. 50살 안팎의 여자였습니다. 야윈 얼굴에 오래 울어서 붉어진 눈, 홀로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살이 맞이하려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신이 요동쳤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녹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보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죽었고 아직 마음이 안 놓여서 잘 간 건지 알고 싶어 왔다고 했습니다. 보살이 그 손을 잡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살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그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보살의 눈빛, 말투, 고개를 드는 방식이 기묘하게 낯익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하던 것들이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모양만이었습니다. 내 딸이냐고. 보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내 새끼야.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엄마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보살도 울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봄 햇볕이 창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는 신당으로 다시 찾아와 보살에게 굿을 부탁했습니다. 딸을 위한 회원굿이었습니다. 받은 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거기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딸을 죽인 사람의 재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더 쓰고 싶었습니다. 보살이 고개를 끄덕였고 굿 날짜가 잡혔습니다. 굿날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재상이 차려졌습니다. 흰 무명천이 바람에 하늘하늘 펄럭였고 징소리와 북소리가 마을 끝까지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재상 앞에 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살이 사흘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보살이 신복을 입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하늘보살이 아니라 딸의 혼을 담은 몸으로 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느리고 묵직했습니다. 억울함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점점 빨라지면서 발이 땅을 구르고 팔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보살의 얼굴이 울고 있었는지 웃고 있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춤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거기 있었습니다. 몸은 보살이었지만 움직임은 딸이었습니다. 구태 절정에서 보살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젊고 더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억울해. 다 됐어. 엄마는 잘 살아야 해.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나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울음을 삼키며 보고 싶다고 했고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근데 거기서 보자. 거기선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흰 천이 크게 한번 일렁였습니다. 춤이 멈췄습니다. 보살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표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가벼워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신이 떠났습니다. 딸이 갔습니다. 어머니는 재상 앞에 엎드려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찡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봄볕이 재상 위에 과일을 비추었습니다. 보살이 신내림을 받은 날부터 신당을 닫는 날까지 3년 동안 그 영혼이 머물렀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떠돌던 20살 딸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굳이 끝난 뒤 보살은 신당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로 돌아갔습니다. 신내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따금 그 3년이 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조 안에 누운 여자의 얼굴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살,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보살은 그 얼굴을 기억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배상금으로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화분을 뒀는데 딸이 좋아하던 마리골드를 심었습니다. 봄마다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꽃을 볼 때마다 딸이 먼저 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웠지만 이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부는 딸의 돈을 빼앗고 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까지 손에 넣어 사업을 키웠고 더 많은 것을 쥐려다 사내의 등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은 결국 딸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내는 평생 주먹으로 살았고 손을 씻으려 했지만 결국 그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밤, 같은 도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가 설계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딸의 영혼은 처음부터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드라마처럼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쌓이고 그것이 다른 죄와 부딪히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부의 욕심이 사내의 분노를 건드렸고 사내의 분노가 계부를 몰아붙였으며 그 끝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딸의 영혼은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흐름이 제 방향으로 가도록 작은 손짓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흐름의 끝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을 잃고 5년을 홀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도 모른 채 재산도 없이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뜻밖의 경로로 그 사람을 향해 기울었습니다. 딸이 그 경로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거기 닿았습니다. 보살은 신당을 닫은 뒤 고향 근처 작은 마을로 이사해 예전에 하던 식당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손님의 얼굴을 보다가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실 같은 것이 보이진 않았지만 가끔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살은 조용히 밥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잘 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마리골드에 물을 주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그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고, 거기선 아프지 말라고, 엄마가 거기 갈 때까지 먼저 가 있으라고.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꽃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고 간 사람들, 진실이 묻힌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남는지, 어떤 경로로 되돌아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뿌린 것은 거둔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이 그 혼을 비로소 쉬게 한다는 것은 오래된 진실이었습니다. 봄은 해마다 왔습니다. 어머니의 마당에 마리골드가 피었고 제천 어느 마을 식당에서 보살이 밥을 차렸으며 중국 어딘가의 재활병원에서는 기증받은 기계가 오늘도 돌아갔습니다. 딸이 살았던 흔적은 남지 않았지만 딸이 만든 흐름은 세상 곳곳에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신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과가 흐를 길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달리한 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